입장하실 분들이 다 입장을 하신 것 같으니까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지금부터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토론회는 부천도시공사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인천학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와 부천시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는 지난해 3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늘 두 번째 행사입니다. 오늘 행사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청중이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화상으로 진행하며 토론회 진행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행 방식은 줌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화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화면 우측 화면 배열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언자의 영상을 확대하여 보실 수 있고 화면 하단에 채팅창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토론의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방영할 계획이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주제 발표에 앞서 영상으로 입장하신 내외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상이니 소개해드리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장덕천 부천시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 시장님은 네, 저층 주거지와 주거복지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거복지정책관을 맡고 계신 김정희 국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거복지정책과장을 맡고 계신 김석기 과장님이십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주삼 의원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LH의 이대영 처장님이십니다. 사장인가? 장철순 지사님 아직 안 오시네. 예, 이상으로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고요. 주제 발표하실 분하고 패널은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덕천 부천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천시장 장덕천입니다. 비대면이니까 아마 이 화면 앞에 혼자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방에 혼자 있어서 좀 벗었습니다. 부천의 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부천시 관내 저층 주거지의 한 3분의 1인 5만 호가 건축 후에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부천시 도시공사는 동네 관리소 운영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작년에는 주거복지 사업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부천시도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주택과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보수를 지원하는 등 노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같은 마을 주차장,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내년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인 부천시 주거복지센터가 계획대로 설립된다면 주거환경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해서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부천 동네관리소 운영 발전 방안과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지원 방안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통해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김정희 국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노후 주택 거주 취약계층 주거 지원 방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천 시민들의 주거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장덕천 부천시장님과 주거복지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님, 서정국 인천학회 회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아울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려주실 여기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부천시는 경인공업지역의 핵심 도시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부천 국제 만화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첨단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문화 창의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현재는 86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중심 도시로 성장하였지만 높은 인구 밀도와 함께 아주 오래된 노후주택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지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천시와 부천시 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노후주택을 찾아가서 정비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주거권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동사업을 시작으로 부천시에서 준비 중인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되기 시작하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 지원 체계가 지역사회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에서는 연령이나 소득 수준, 가구 수 등의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형 주거 지원 체계를 마련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그런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상담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주거복지 전문 인력과 그런 그 조직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와 생활 돌봄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주거복지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주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서 정부는 올해 3월에 주거복지 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고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취약계층의 주거권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확충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 방안과 정책의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하고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다양한 의견을 새겨 듣고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더 정교히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그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자분들과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 국장님 감사합니다. 통상 오프라인 토론회에서는 장례 정리 후 주제 발표로 이어집니다만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어 바로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부천도시공사 김영환 팀장이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사업 현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천도시공사 안전기술팀장 김영환입니다. 제가 오늘 발제할 주제는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제에 앞서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관련 영상 2개를 준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토론회인 관계로 영상의 전송이 원활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은 금년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소사본동에 거주하는 75세 독거 노인의 지하 단칸방을 매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단체인 아가프롬과 협업하여 지원한 영상입니다. 문화가 지금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정돈하고 들어오시면 좀 보시겠지만은 대문이 문에는 너무 낮아갖고 오토바이 타고 이 할아버지께서 오토바이 타십니다. 들어가는 길에 출입이 조금 어려워서 끊어갖고 용접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좀 공사의 전체적인 나머지 지난해 국내관리에서 지금 주거 열악한 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가프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불만도 적극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기회가 되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감동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가자. 네, 고맙습니다. 두 개짜리예요, 여기가. 하나, 두 개. 우와. 이러면 진짜 바람도 안 들어오고. 하도 추워서 텐트를 치고 잤던데 이제는 고쳐서 아주 아늑하니 아주 봄날이 온 것 같아요. 아주 고맙습니다. 세상에 살다 이런 일이 다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영상은 대장동 안동내 노후 단독주택을 지원한 영상이며 금년 7월 21일 MBC 뉴스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에 비해서 집관리나 수리가 쉽지 않다는 불편이 있는데요. 그런데 찾아다니며 소소한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고 고가 장비도 대여해주는 곳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른바 동네 관리소를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 대장동의 한 주택가. 방 안에 있던 등을 떼고 LED로 교체하는 작업이 이른 아침부터 한창입니다. 힘없이 늘어져 있던 방충망도 뜯어내 새로 설치하고 쩍쩍 갈라졌던 마당 바닥도 시멘트로 촘촘히 메워줍니다. 집수리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부천 도시공사 직원들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동네 관리소 사업. 지은 지 오래된 원도심 지역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을 돌며 무상으로 집을 수리해줍니다. 한 집 한 집 이렇게 마무리 딱 했을 때 너무너무 저희도 기분 좋고 살아가면서 저도 이거 조그만 기술인 걸 보탬을 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수리 지원 항목은 방충망과 수도꼭지 교체, 이장 등 모두 30여 가지.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고 직접 하자니 기술이 없어 애를 먹었던 주민들은 반길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나 고치려고 하기도 인건비가 워낙 비싸니까 재료비보다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람을 부르는 게 힘든데 그래도 부천의 공적 기관인 도시공사에서 전부 그냥 100% 무료로 이런 걸 해준다라고 하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와서 해주시고 그러니까 인건비만 따져도 많죠. 와서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 우리 마을을 위해서. 수리에 필요한 부품 등은 해당 지역 철물점에서만 구매해 소상공인을 돕고 부천 종합운동장 내 공구 대여소에서 절단용 전동 공구 세트 등 고가의 장비들도 무료로 빌려줘 호응이 더 큽니다. 공구를
몇만 원 주고 사고 이렇게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쓰려고 공구 한 번을 사기도 어렵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의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천 도시공사 측은 최근 실시한 조사에서 동네 관리소 사업이 100% 만족도를 기록했다며 소사 본동과 대장동 안동내 등 8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부천도시공사 동네가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부천도시공사 소개,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 필요, 동네 관리소의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내용,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천도시공사 소개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2017년 12월에 지역사회 발전과 도시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시 활력의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미션을 수립하고 새롭게 도시공사로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 미션의 실천의 일환으로 공사 자체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2019년 10월에 동네 관리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노후주택에 대한 지원 필요 파트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총 5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 주거 환경 정비를 전면 철거해서 주택의 관리 재생으로의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부천시는 뉴타운 해제에 따른 대안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과 저층 주거지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두 번째,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권 보장입니다.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취약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감안할 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원이 필요하였습니다. 세 번째, 노후주택의 낮은 주거환경 수준과 주민 자력 개선의 한계사항입니다. 아파트 대비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층 주거지는 노후화가 심화됨에 따라 구조 안전 및 설비 수준이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주거 유형별 점유 형태 그래프를 보시면 단독주택의 자가 비율이 아파트 대비 상대적으로 낮고 월세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세입자의 경우 자력 주거 성능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네 번째, 노후주택 관리 미흡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사회적 배제 및 관리 위력 저하에 따른 거주자의 체념, 고령화와 골목경제 침체에 따른 사회 경제적 채퇴, 노후주택의 방치 및 주택관리 미흡으로 주택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사유로 사회적 비용 부담의 증가와 지역의 낙후도가 가속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는 아파트와 다르게 낮은 주거 환경 수준과 주택 성능 유지 관리 서비스 시스템의 부재로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필연성으로 노후주택에 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시스템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19년 10월에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네관리소 추진 방향 및 주요 추진 내용 파트입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동네관리소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층별 수요자 맞춤형 집수리 지원으로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 집수리 관리부터 주거 상담까지 동네 관리 플랫폼 역할 수행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초기 단계 사업인 동네 관리소 사업은 서비스 초기 모델로 노후주택 무상지원 서비스, 공구 임대 서비스, 집수리 생활기술 교육 서비스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서비스 모델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현재 동네관리소 사업 대상 지역은 대장동 안동내, 은행 단지를 포함하여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 저층 주거지에 거주 중인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네 관리소 서비스 항목 중 첫 번째, 무상 지원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항목은 미장, 방충망 설치, LED 등 교체, 화장실 부분 보수 등 30여 가지입니다. 무상 지원 서비스 항목은 주민들의 설문조사와 운영 실태를 분석 후 점차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예, 앞서 설명드린 무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작업 사진입니다. 동네 관리소 서비스 두 번째, 공구 무상 임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지역은 부천시 전역이며 대여 기간은 3일,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참고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고려하여 공구를 직접 배송도 하고 있으며 요청 시 바로 현장에서 저희 직원이 추선 지원까지 해드립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보수용 일반 공구는 경우에 따라 간혹 필요합니다. 또한 공구 구매 비용조차 부담이 되어 불편함을 감수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동네 관리소에서는 일반 가정집에서 소유하기 힘든 충전 드릴, 직소 등을 포함한 30여 종의 공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동네 관리소 서비스 세 번째, 집수리 생활기술 교육 서비스입니다. 교육 방식은 무상 공구 대여 시 공구 사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요청 시 분야별 시공 방식에 대해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네 관리소 실적 및 주민 만족도 결과입니다. 동네 관리소 사업은 작년 10월에 시범지역 2개소로 첫 발을 내딛고 현재는 8개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동네 관리소도 3개월 정도 휴업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서비스 신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동네 관리소 실적입니다. 총 302주택을 집수리하였으며 실제로비와 노무비를 추정한 결과 약 6,900만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민 만족도 결과입니다. 2019년은 사업 초기 단계로서 매우 만족 97.4%, 만족 2.6%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주민 요구사항을 토대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여 2020년 주민 만족도 결과를 매우 만족 100%로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만족도가 100%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동네 관리소는 지역 주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공구 무상임대 서비스 실적입니다. 공구 임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일반 가정집에서 비용 때문에 소유하기 힘든 전동 공구 세트의 임대 비율이 전체의 82.1%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필요한 공구를 더 많이 확보하여 시민들의 만족도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파트입니다. 동네 관리소 향후 계획에 대한 내용은 다음 발제자인 김경배 교수님께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동네 관리소 사업 대상 지역을 부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며 공공참여형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기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국비, 시비, 공사 자체 수익금을 확보하여 동네 관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빈집 등을 활용한 주거복지와 공유 격려를 실현할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하대학교 김경배 교수님이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주거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김경배 교수입니다. 바로 이어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주거 지원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부천 동네관리소의 확대 운영의 관점에서 동네관리소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7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고민했던 연구의 목적, 그리고 이론적 논의, 그리고 부천시의 현황, 그리고 부천 동네관리소의 경험적 분석, 그리고 앞으로 이걸 확대해서 부천시의 동네관리소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과 어떤 추진 계획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첫 번째는 최근 서민 주거지가 점차 없어지고 있고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부터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의 핵심은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하는 변화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천시도 과거 이제 철거 재개발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삶의 질을 중시하고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 공동체를 고려하는 개발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부는 최근 단독주택, 특히 노후 지역의 개보수 지원을 강화한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거주민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적이면서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들은 동네관리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발전시킬 건지 이를 통해서 살고 싶은 도시, 좋은 마을이 있는 부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측면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층주거지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핵심 연결고리로 동네관리소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그리고 동네관리소의 조직과 기능은 어떻게 할 건지, 단기 사업과 중장기 사업은 어떻게 할 건지,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또 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한데 제도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이 4가지 방향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다.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 문헌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오늘 세미나와 같이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공론의 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하고 또 부천도시공사에서 했던 실제 사업에 대한 경험적 내용을 분석을 했고 이를 통해서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검토해서 시사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2020년 기준으로 했고 저희들이 제시한 목표는 2030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몇 가지의 용어를 미리 정의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거복지라는 것을 어떻게 볼 건지, 저희들이 오늘 토론의 주제로 잡는 동네관리소라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떤 걸 다루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생각했던 주거복지 개념은 이렇습니다. 주거복지는 인간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그 용어는 2가지로 합성어인데 주거이고요. 주거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우리 요소죠. 거기에 복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봤습니다. 현재 많은 도시와 지자체에서 소극적 복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확대 발전시켜서 적극적 개념의 주거복지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부천형 주거복지의 방향도 보편적, 적극적 주거복지를 추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번째로 동네관리소에 대한 개념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고리로서의 동네관리소도 있고 저층주거지의 노후환경 개선을 위한 또 마중물 사업의 요소로서도 동네관리소가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부천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천형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기초 플랫폼으로 넓게 볼 수 있고요. 작게 보기에는 노후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핵심적 창구로서 동네관리소를 저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상황을 좀 보면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에는 약 노건축물이 50% 이상이 되는 지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 240여 개, 2024년에 약 400여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부천시가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 환경의 질적 차이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노후주택의 개보수 지원과 정주환경 개선에 대한 공공 서비스는 꼭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부정적 순환 구조의 모델을 보시면 물리적 노후화는 결국 격차 심화를 가져올 것이고 지역경제 침체와 상업 활동의 축소를 가져오고 일자리 축소, 재난, 범죄의 증가, 주거환경의 몰락, 지역계 낙후로
지역 경쟁력의 낙후로 이어질 거라는 현재의 분석입니다. 자, 이런 부정적 순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방향이고 그 개선의 방향에 집수리 개량 사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수리 사업을 통해서 도시경제 활성화로 갈 수 있는 이런 선순환 모형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수리 개량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골목길, 또 어번 빌리지라고 하는 도시 마을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애양식과 소속감, 공동체, 상권, 경제 활성화로 이어서 결국 이게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도시재생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집수리 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전담 조직이 필요하고 있고 이거는 부천시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지자체가 또 많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제대로 하려면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고 전담 조직과 재정적 지원, 제도적 뒷받침도 필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많은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도 했고요. 이게 이제 오늘 학술적 발표라기보다는 조금 더 정책적 연구 결과의 발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크게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연구하고 지원 조직에 관한 연구, 저층 주거지의 재생 사업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확실성을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또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보편적 주거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저층 노후 주거지 개보수 유지 관리를 위한 적극적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바고 저희 연구에서 제시하는 큰 방향성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부 차원과 경기도 차원의 얘기라면 부천시로 조금 더 내용을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부천시의 인구, 주택, 집수리, 주거복지 현황은 어떤지 이걸 갖고 어떻게 저희들이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놀라운 결과들이 있는데요. 부천시의 인구 구조 변화, 가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그래프를 보고 계십니다. 인구는 지속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반대로 이 감소하는 반면에 가구 수는 증가하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장애인과 기초수급자가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주거 취약계층 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화상으로 이런 세미나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취약계층이 이 부분입니다.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이 분들을 위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도 주거 집수리에 대한 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집수리가 필요한 거는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이고요. 그게 이제 부천시 사례를 보면 약 52% 정도고 특히 단독주택, 다세대보다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문제가 부천시에서는 더 큰 문제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요구되고 있고 필요한데 설문조사에 의하면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의하면 습기나 곰팡이, 화재 대비 등에 대한 집수리 항목이 다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안에 특히 이제 단독이나 다세대 다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수리에 대한 요구를 크게 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약 37.5% 정도 존재하고 이분의 대부분이 저층 주거지가 있는 원도심에 있고 이 부분들이 사회적 약자, 주거 취약계층이고 이래서 부천에 있어서도 저층 주거지 보존 관리 변화를 위한 창조적 변화를 위한 주거택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현재 부천시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고요.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해서 노후주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또 물리적 상태도 열악한 상태입니다.
또 비용으로 인해서 집수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필요한 거고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거복지 관련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타 도시에서도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모델과 함께 부천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부천시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요. 타 지자체보다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 5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전체에서 주거기본법을 만들고 주거기본법에서도 주택 재고의 43%를 차지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무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위한 집수리센터를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계시고 이거 이제 법적 제도화에서 멈추지 않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좀 이따 뭐 인천시나 다른 데도 말씀을 드릴 텐데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까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다 다른데요. 최대 300만 원에서 뭐 380만 원 이렇게 다른 부분도 있고 서울시도 똑같은 정책 방향으로 융자나 5층 이하의 저층주거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의 사례를 조금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2020년 기준에 서울은 서울 가금주택으로 약 57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해서 최대 500만 원 정도의 현금 집수리를 지원하고 있고 인천시도 마을주택관리소에 약 9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부천도시공사가 동네관리소라는 것들을 최근 2년여 동안 진행해 왔고 그 경험을 분석해 보면 그 분석의 대상은 소규모 집수리 공사였고 약 77세대에 372건의 집수리를 지원했고 융자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상 이하를 대상으로 했고 이런 부분들의 효과가 좀 아까 일부에서 발표하신 것처럼 효과가 더 좋고 주민 만족도도 높여서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8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천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동네관리소의 차별성을 저희들이 이제 주목해 봤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관리소 이런 사례들하고 좀 달리 전문성과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구하고 있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른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의 동네관리소는 재료와 노무비, 인건비까지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고 무상 공구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 보편적 주거복지를 취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다시피 집수리에 필요한 재료와 인건비 모두를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타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차별성이라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부에서부터 서울, 경기, 인천, 우리 부천까지 집수리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 간의 선의 경쟁도 하고 있다.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런 경쟁을 떠나서라도 부천 시민의 주거 만족도, 주거 환경 향상을 위해서라도 집수리 지원에 대한 예산과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적 맥락을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 부천도시공사의 동네관리소를 부천시의 자랑스러운 동네관리소로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동네관리소의 비전을 저희는 베스트라고 설정해 봤습니다. 베스트라는 의미는 BEST의 의미를 종합한 건데요. 건물의 집수리를 전담한다는 의미고 공사뿐만이 아니라 집수리 관련된 다양한 전문 지식, 상식을 교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고 또 집수리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S, 그 다음에 T는 집수리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도구들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BEST, 짧게 BEST라는 비전을 제시해봤고, 그 의미는 결국 집수리 공사의 플랫폼, 집수리 교육의 플랫폼, 집수리 상담의 플랫폼, 집수리 도구의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지속되면서 변화될 수 있고 시민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사업, 하나의 예산이 소진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부천시 동네관리소의 브랜드를 베스트 플랫폼, 베스트라고 한다라면 이 베스트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집을 베스트 스마일 홈이라는 의미를 해서 베스트 스마일 홈 1호점부터 1000호점, 10,000호점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관리하겠고, 이것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책임성 의미에서 이런 로고들, 브랜드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부천시 동네관리소는 조직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제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초반부에는 이 모든 동네관리소의 업무를 기획하고 교육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팀, 그리고 현재 부천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집수리 공사를 시행하고 대여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골목길을 정비하다든지 가로주택 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이런 공사팀, 이 팀과 전문가적 자문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 한 3개 팀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제안입니다. 이런 3개 조직은 협력 체계를 통해서 발전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부천시장님도 참여하고 계신데 이 부천시의 역할은 대단하고요. 부천시, 부천도시공사, 부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집수리 자문단이 부천 동네관리소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해서 집수리 수요가 필요한 시민들이 서비스를 희망하면 부천 동네관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통해서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틀로 발전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의 핵심 사업을 저희들은 고민을 했고 제안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이 집수리 시범 사업을 좀 확대하자는 겁니다. 현재 연간 2년 동안 약 302채 정도를 했는데요. 저희가 제안하는 그 기반 구축 단계, 향후 3년 단계에 약 2,000호 정도,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10,000호 정도의 집수리 시범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집수리 사업에도 조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집수리 사업은 소극적 집수리의 접근입니다. 전등, 배선, 방충망 이런 부분들을 좀 아까 동영상에서 보시듯이 접근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외부 공간과 지붕, 골목길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적극적 집수리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집수리 공구 대여 사업입니다. 집수리 공구 사업의 부천시 동네관리소의 현황을 보니까 약 38종의 공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흥이나 서울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약 90여 종의 집수리 공구 대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걸 모든 마을까지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효율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 동네관리소 공구 대여소를 중심으로 마을센터가 운영되고, 마을센터와 중앙센터는 서로 대여 체계를 구축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효율성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집수리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참여하고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기초과정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집수리에 대한 기초 소양을 배우는 강좌도 필요하고, 초반부에는 약 4개 정도, 사업 확대 단계는 10개 정도의 집수리에 대한 기초 아카데미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이런 일반 시민들이
집수리에 대해서 일을 한다면 조금 더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창출까지 확대되려면 좀 더 심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한 4강좌, 한 반에 한 10명 정도입니다. 소수 인원을 집중해서 심화시키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까지 이을 수 있는 이런 인력 양성의 부분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집수리 닥터 컨설팅 사업인데요. 부천 동네관리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로 생각을 했고 저희 김천공 교수님과 저는 인천학회에 참여하고 있고 인하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을 우리 부천 동네관리소의 협력 체계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본 겁니다. 주택 성능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사업의 판단이라든지 또 어떻게 갈 건지 부분 개선으로 갈 건지 적극적 집수리로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초기에 결정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시간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집수리 닥터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네 번째 사업으로 제안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좋은 정보는 쌓여야 되고 공유돼야 이 효과가 납니다. 그 부천시 동네관리소에 이 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에는 강좌, 공구에 대여 가능한 리스트, 온라인 자문, 정보, 서비스에 대한 후기, 또 서비스에 대한 요청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제공되는 이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통해서 확대 홍보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한 부천시 동네관리소의 5개 핵심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시행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추진 계획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지원과 예산이 필요하고 또 부천시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지원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진들이 면밀하게 검토해 보기에는 2단계 접근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기반 구축 단계를 저희는 3년으로 봤고 그 기반 구축 단계는 부천시 동네관리소를 지금 확대 운영하고 주거복지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준비 과정으로 봤습니다. 이 3년이라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기반을 다지고 이거를 향후 7년을 통해서 확대 발전시키는 부천형 주거복지의 기반을 구축하는 걸로 봤습니다. 이때는 기반 구축 단계에는 현재와 같은 동네관리소를 확대 운영하는 걸고 주거복지지원센터가 병렬로 이제 추진되는 개념이고 서로 이제 사업의 영역과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한다라면 향후 지속적으로는 사업 확대 단계에 있어서는 부천시 동네관리소가 혹시 주거복지지원센터와 통합 발전될 수도 있다라고 봤고 그렇게 된다라면 부천형 주거복지 모델을 실현하는 개념 안에서 주거복지의 전반적인 일은 주거복지센터에서 하되 예를 들면 주거규범이라든지 상담 홍보라든지 임대주택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업역입니다. 부천도 이런 일들을 할 거고 저희 오늘 토론 주제인 동네관리소도 현재 단기적으로 진행됐던 부천시 동네관리소를 확대 운영해서 노주거지의 저층주거지의 집수리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봤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적정을 한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산도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연간 약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고 이건 10년을 볼 때 이제 추정된 예산이고요. 초반부에 3년 동안은 약 4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8개 소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사업을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의 기반 구축 단계고요. 그 다음에 사업 확대 단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20여 개 정도의 동네관리소로 확대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 부천시 주거복지센터가 만약에 더 여기에 확대되고 발전된다면 이거는 더 많은 예산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관리소의 예산은 연간 약 7억 원이겠지만 부천시 주거복지센터를 할 경우는 약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부천시에서 도시공사와 또 정부와 매칭하는 사업으로 해서 된다라면
정책적 목적도 달성할 수 있고 사업의 효율성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현재 중앙정부는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정말 다양합니다. 지금 이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거급여에서부터 고령자 임대주택, 주택 개보 수혜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사업들을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 광역지자체라든지 기초지자체, 사회복지재단, LH공사가 분업하는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다릅니다. 사업에 따라서 6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또 아주 작은 우리 지금 하는 부천도시공사하고에서 하고 있는 10만 원 단위의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과 주체 예산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볼 때 문제는 이게 개인 단위로 지급되고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시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통합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려면 개인 단위의 지원도 현재처럼 추진될 수 있겠지만 지역 단위의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 또 부천시 관점에서도 같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장 부천시에서도 지원 조례를 만들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우리 목적과 정의, 또 우리 시장님이 하는 책무, 또 동네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얘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연구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저희가 연구한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의 많은 저층 주거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 동네관리소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안정적 재정 확보와 인력 지원이 가능한 체제로 발전돼야 되겠고 그를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나 행정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공에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 가지고요. 공공이 지원하면서 같이 거버넌스를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확대해가는 전략적 발전 모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거복지지원센터에 대한 설립도 필요합니다. 현재 부천도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또 동네관리소의 사업들을 조금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과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구진이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한계라고 생각을 했던 건 이 보편적 주거라는 관점을 어디까지 보편적으로 볼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와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 측면에서 어느 그룹까지 이 서비스를 지원하고 제공할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종합을 해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이 부천 동네관리소를 통해서 집수리의 체계적인 지원, 그를 통한 부천 시민의 주거복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저희 태풍이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안전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데 영향을 할 것이고 오른쪽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제안한 것처럼 집수리 개량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 활성화까지 변환되는 이런 선순환 모형이 실현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후주택 집수리의 1만 호 달성, 아카데미 수료생 800명, 전문 인력 500명,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와 기업의 창출 이런 부분들의 종합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경배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천권 인하대학교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화면이 컴퓨터가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네.
네, 돌아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2부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인하대학교 대학원 도시재생학과 명예교수 김청원입니다. 비대면 토론회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화면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발제를 들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6분의 지정 토론자를 모시고 저희가 토론을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6분의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3분은 여기 자리에 와 계시고 3분은 화면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 대면 토론회 사회는 많이 봤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토론회 사회는 제가 2번째입니다. 그래서 토론회 운영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서 우리 이완기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완기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인천연구원 이완기 박사님이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예. 손으로 인사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도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거복지연대 남상호 대표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오정자치회 이강인 부회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여기 나왔습니다. 예. 남상호 대표님과 이강인 부회장님은 시민단체와 주민대표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천시청의 유용상 주택국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유용상 국장님은 부천시 주무국장님으로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천시의회 김주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좋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토교통부에서 김석기 과장님이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중앙에서도 이 부천시 저층주거지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진행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14시 50분부터 15시 50분 1시간입니다. 그래서 각 토론자 분들께서 5분 내외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회 사회를 제가 맡았는데 아마 토론회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간 엄수하느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토론이 끝난 후에는 10분 내외로 두 분 발제자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한 20분 내외로 저희가 집중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을 약 10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인천연구원의 이완기 박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기 박사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연구원의 이완기입니다. 먼저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인데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 분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 역시 그 인천연구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인천시에서 지금 부천의 동네관리소하고 유사한 형태죠. 마을주택관리소가 2015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28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확장이 돼서 인천의 마을주택관리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관련돼서 이런 유사한 내용의 검토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배 교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층 주거 지역의 노후주택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후주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노후주택이 해결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많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김경배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보편적 주거복지,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 주거복지 차원의 일반 가구 대상의 집수리 지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큰 방향에서 동네관리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부천에서 지금 운영하는 동네관리소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지역이 시흥에서도 같은 명칭의 동네관리소가 있습니다. 여기도 2015년부터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마을지기사무소가 있고 전주시에 해피하우스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특성들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부천시의 동네관리소와 좀 유사한 형태인데 간단한 집수리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문 두 명이 상근 인력이 배치가 되는 방식이고 한 명은 내부 상담 중심 그리고 내부 공동체에 대한 영역을 좀 다루는 분이라면 한 분은 외부에서 집수리를 담당하는 분으로 해서 이제 두 명이 보통 상주하는데 지금 40여 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전주의 해피하우스는 부천하고 전체적인 도시 규모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행정동이 35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4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센터에 3명이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건축 설비, 주거 복지 관련해서 3명이 이제 상근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3명이 이제 일정 정도 관할 구역에 대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시흥시의 동네관리소 같은 건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는 공동체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의 방식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특정 지역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제안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방식인 거죠. 이게 이제 시흥시의 동네관리소인데 약간씩 운영 방식이 다른데 저는 이제 이런 운영 방식들에 대한 장단점들을 잘 한번 고민을 해봐서 부천시의 동네관리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먼저 저는 지금 현재 8개 지역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주로 통단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보편적 주거복지 좀 넓게 해서 부천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라면은 이거를 행정구역 개념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고요. 그게 이제 전주시 같이 예를 들어서 한 4개소 정도로 해서 한 4개의 영역, 큰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경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관리소라는 메인 일종의 이제 주관하는 전담 조직의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마을마다 갖고 있는 센터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약간 이원화된 조직을 가지고 센터는 직접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집수리의 역할을 하되 이 전체를 총괄하는 동네 관리소에서는 말씀하신 교육도 사실은 생활형 교육을 해서 직접 셀프 집수리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 형태도 있지만 전문가를 육성하고 자원봉사를 육성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의 전문가나 전문 업체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도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동네관리소 중앙 개념에서 좀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집수리 영역 자체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를 비롯해서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주거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담 조직으로서 동네관리소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권역 단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동단인데 몇 개의 동을 묶어서 가고 이게 수요가 많아지면은 더 낮은 단위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여러 개의 동을 묶어서 권역 개념으로 좀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아까도 이 말씀하셨는데 뭐 이 플랫폼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 전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집수리닷컴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들어가 보면 집수리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
정책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런 집수리에 대한 이력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단순히 동네 관리소를 운영한다라는 측면보다는 부천시의 저층주거 지역의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이라는 관점에 조금 영역을 확대하는 개념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조례에서 단순히 동네 관리소라는 명칭으로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아예 저층주거 지역의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 형태로 가서 장기적으로 확장이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지금 주거 취약계층에서 일반 가구로 넘어가게 되면은 개별 주택에서 면적 단위,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골목길 또는 일정 구역에 대해서만큼은 그 집주인이 어떤 계층이든지 간에 주택을 대상으로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폭넓은 형태로 확대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가 주택 성능 개선 지원 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으로 설정이 되면 그 안에서는 계층에 관계없이 다 노후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공사비에 대한 직접 지원도 가능하고 융자, 이자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더 넓은 측면에서 확장된 주거 지원 정책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더 넓혀간다는 측면에서는 저층 주거 지역의 노후주택 전반에 대한 방향으로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영기 박사님, 예,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집중 토론 시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주거복지연대 남상호 대표님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주거복지연대 남성호라고 합니다. 아마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작년 9월 18일 날 부천도시공사가 동네관리소의 운영을 통해서 공사 직원들의 그 재능 기부를 활용을 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어떤 좀 소득의 기준을 제한받지 않고 어느 분이든 접수 순서에 따라서 집을 좀 수리해드리는, 무상으로 해드리는 이런 사업들을 작년 9월 18일 선언을 하고 오늘로 보니까 채 진짜 1년이 좀 안 된 것 같은데요. 벌써 302개소에 1460건의 주거지원 성과 실적을 냈다고 좀 발표를 좀 해주셨는데요. 빠른 성장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까 우리 김경배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의 그 증가나 고령 인구 증가, 또 사회적 약자가 좀 늘어나는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시점에서 집에 대한 어떤 결핍이나 그다음에 개선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늘어나는 이런 흐름들을 공기업이 사회적 공헌들을 해나가는 어떤 그 시대 흐름들을 정신을 좀 잡아채서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하는 쪽으로다가 그 공사의 역량을 일정하게 그 쏟는 부분들을 보는 것 같아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시민운동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서는 지금 25개의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9개는 민간이 하고 6개는 9개는 SH공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이 위스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6년 전인 2006년도에 민간 시민단체인 6군데에서 집수리 사업을 통해 갖고 그 주거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계속 모색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본다 그러면은 부천도시공사가 조금 전에 김경배 교수님께서 집수리와 주거복지를 통합한 부천형 주거복지 모델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부천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동네관리소가 이런 빠른 성장세를 좀 본다면은 또 이런 비전과 목표를 갖고 차근히 3년 동안 실제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고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새로운 어떤 모델의 그 실현을 포함해서 부천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부천형 복지의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다만 우리 김경배 교수님께서 발제에서도 지적을 한 것처럼 거시적인 면에서는 동의가 좀 되지만은 아직은 만 1년의 일천한 경험에다가 좀 부품을 좀 교체하는 수준이랄까요? 집을 고치는 그 범주가 호수나 어떤 세대가 아닌 이제 개수나 어떤 건수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처럼 아직은 좀 낮은 수준에 좀 머물러 있다는 좀 생각을 좀 갖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지적해 주신 것이 소극적인 집수리 수준을 좀 지적하는데요. 좀 100% 동의를 좀 합니다. 아까 우리 김영환 팀장님께서 제일 먼저 발제를 할 때 거기에 부천에 계시는 청각장애 4급 할아버님 세대의 집을 고치는 거에 영상을 좀 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겨울에 어떤 에너지 세이빙을 하고 어떤 좀 바깥과 안에 애기 내기의 그런 기밀성을 유지하려면은 샤시의 그 교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내용에 보면은 샤시 교체를 했음에도 샤시 교체에 대한 그 건수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은 여기에는 이 무상 공급의 교체에 해당 범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아가 포럼에서 금전적인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서 이때 이제 그거를 공사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희 주거복지연대에서도 좀 공급곤란주택을 한 300호를 경보수 수준에서 수리를 해갖고 입주를 시켰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장마나 굉장히 길었지 않습니까? 또 태풍 피해도 있고 총 41호의 그 누수와 침수, 곰팡이, 기타 피해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요. 곰팡이라는 집을 좀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서 많이 꽃이 피고 새카맣게 올라와 있는데 안을 뜯어보니까 내단열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단열 작업을 잘했는데 왜 곰팡이가 쓸까? 그래서 다시 나와갖고 사다리를 타고 지붕을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벽면이라든가 이런 게 크랙이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이 주택이 거의 예관 관리를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내단열은 사실은 단점이 외부에 어떤 나쁜 영향을 줄 때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사례를 좀 본다고 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집수리를 하려고 할 때 내부의 문제를 확실히 잡는다고 하면은 외부에 대한 부분으로다가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집수리를 할 때 칼라 강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붕을 교체를 합니다. 다소 비싸긴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공사의 범위, 무상 수리에 대한 범주를 좀 넓히는 것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좀 기왕에 그런 범주를 여기 우리 발제에서도 우리 김 팀장님께서 하셨는데 기왕에 하실 거면은 저는 요즘 그 코로나 사태, 우리나라가 어쨌든 국민들이 합심해서 이걸 손잡고 어쨌든 헤쳐나가야 될 이런 큰 과제인데요. 같은 값이면은 이 방역과 위생에 대한 이런 좀 초점에 맞춰져서 좀 시도를 해주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저희 주거복지연대가 지난 상반기에 한 4집에 대해서 국민임대에다가 들어가는 건축물 입구에다가 이제 에어커튼을 설치를 좀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에어커튼은 좀 외부에 오염된 공기먼지나 해충 유입을 막고 실내 공기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요즘 흐름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공사에서도 좀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과 위생에 좀 성격에 맞는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보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안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제한 내용 중에서도 보면은 금액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물론 여기 그 직원들께서 재능 기부를 한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 같이 민간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비예산입니다. 그것을 굳이 표현을 하는 것이 전 계산하기에는 좀 편하겠습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예산을 늘리는 어떤 의미로 좀 곡해될 여지가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진다고 하면은 이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만 좀 떼고 볼 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경보수 하나만 해도 한 3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중보수가 보통 500만 원 들고 그래서 그렇게 따지는 것이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발제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좀 그 시나 또 국비
그다음에 자체 자동차 광고 수익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예산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세이빙해서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들 더 늘려나가는 것들이 더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은 전 어떤 몇 개소에 몇 건을 교체해주는 효과를 나타났다 하는데 결국은 전 지금은 공사 범주에 대한 부분들이 물리적인 부분들에 그쳤다면은 결국 사람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지금 1460건에 302개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담 과정이나 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고객에 대한 사항들을 좀 캐치를 잘 해갖고 이 사례 관리 시스템들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거복지센터와 같은 새로운 이를테면 상담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주거 상향을 포함한 정보 제공 또 긴급주거 뭐 이런 다양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사례관리 시스템들이 되게 필요한데 저는 이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민간 부문과의 관계 형성 강화입니다. 사실은 이 공공과 민간이 그렇게 잘 만나는 구조를 못 갖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부분은 현재는 지금 이 부품에 대한 비용하고 재능기부 두 가지를 통해서 지불 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쨌든 산업적인 영역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또 혹은 비영리 단체의 어떤 봉사단체나 이렇게 영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영역이 결국은 만나는 지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게 갑자기 만나게 되고 이 영역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말하자면 동네 관리소가 그 영역을 이렇게 좀 진입하게 된다고 할 때 서로 좀 혼란과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의 관계 형성 강화, 이게 넓게 말하면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발제에서도 언급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은 분명히 갖고 계시구나 해서 좀 느낌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것이 어떤 단순한 어떤 예산만 투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 뿔뿌리 밑에서도 만들어지는 것들, 이 과정들을 풀어가는 것이 또 현재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들. 그것이 결국은 이 마을 관리까지 진행을 할 때 지역 상생과 협업을 끌어내기 위한 그 밑작업에 매우 중요한 경험들을 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딱 한 가지가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다세대 이 연립은 주택 성능에 대한 비표준화 현상들이 현재 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이 단독주택의 수리를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성능에 대한 것이 몇 퍼센트 정도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듬해도 하고 이듬해도 할 수 있는 어떤 집수리에 대한 좀 이중 낭비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비표준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공부 관리를 포함해 갖고 기준을 설정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이렇게 좀 부천 공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좀 것들을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는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좀 끝으로 아까 다양하게 고령화나 사회제작자, 1인 가구의 증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이 고령자 한 예만 든다고 하면은 고령자의 문제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응하거나 집을 수리해 드리는 것 과연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최근에 EMS라고 해서 이 건강노약자 대응에 근감소증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운동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현재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임대주택을 대응하는 것보다 그리고 수리해주고 하는 것보다 돈이 들어가는 어떤 이 양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대응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분에게 운동 바우처를 줘서 운동을 통해서 근감소를 지연시키고 근감소가 지연되면은 보행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예출을 하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면은 의료보험이 줄어들고 이런 좀 선순환들이 분명히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고가의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의 수임의 효과에 비해서 홈의 관점으로 해서 한 사람의 건강의 증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높다고 하면은 개인의 초점을 맞춰준 주거복지 정책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민단체에 계신 만큼 정말 하실 말씀이 많은데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부천시의 이 주거복지 모델이 아마 새로운 모델로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장 중심에 이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이 사업보다는 질적인 방역 그리고 위생 안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사업이 될 필요가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인 오정동 주민자치회 부회장님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이제 서비스를 직접 수혜받은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제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이제 단독주택으로 이전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특징이 2007년도에 이제 그 국토부 관계자분들 나오신 것 같은데 그린벨트 우선 해제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러한 주택 개선에 대한 그 희망들이 넘쳐 있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족쇄가 되는, 즉 2007년도에 그린벨트만 해제했을 뿐이지 각종 규제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그래서 오히려 기존의 집들을 수리할 수조차 없었던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부천도시공사가 관심을 갖고 동네 관리소의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집수리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일단은 너무 고맙다는 말씀 일단 무조건 그것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동네 어르신들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이분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는 일단 고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걱정하는 게 또 있습니다. 소위 행정, 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 이것이 어떻게 과연 이게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들을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속성의 관점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면은 이 사업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그렇다면 발제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제도화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제 뭐 사회운동도 해보고 지방정치도 조금 했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인사 말씀에서 주셨던 소위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다라고 한다면 이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는 과정, 즉 지역민에게 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진 과정은 여기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나와 계시겠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앙정부가 표준조례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쫙 솔직히 말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거기에 대해서 별 부담감 없이 조례를 만들어요. 근데 이 과정도 또 물론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각 지자체마다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거를 못하고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지방정부인 이 지자체가 조례안을 직접 발의해서 의회에서 통과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도 통상적인 공무원분들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이 결국 뭐냐? 결국은 의원들인 지방의회의 역할인 의원 발의 또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의원 발의가 오히려 잘만 지방정부하고 협력만 이루어진다라면 이것도 잘 이루어질 거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또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청원인데 이 주민청원이 되는 게 제일 좋긴 하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서명을 받고 그것이 하나의 입법화 과정이 이루어지면 그것의 지속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참여력도 높아지겠지만 그러나 또 이거는 시간이 또 하세월인 것 같고 아마 제 입장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우려했던 이 지속성과 관련해서 지속성 여부와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과연 표준조례를 제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 약간의 회의가 좀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따가 아마 두 분 또 패널 토의 하실 텐데 우리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이것이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주민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주민들은 또 어떤 걸 원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소극적, 적극적 이런 개념들은 이제 개념 정의를 잘 해주셨으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각종 그 수리 사업들에 대한 만족도가 100% 높은 건 당연하죠.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를 해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그 주거연대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조의 문제, 집 구조의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장마 때 정말 문제가 됐던 방수의 문제, 습기 곰팡이 이게 굉장하더라고요. 이런 방수의 문제.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또 가스도 도시가스보다도 아니면 LPG를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스에 대한 안전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위 냉난방. 그러니까 아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집수리라고 한다면 물론 이 자체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플러스 돼야 될 부분들이 바로 아까 그 발제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된 쓰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들이 저는 이제 바람은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부천도시공사가 자체 예산과 그다음에 직원분들의 어떤 재능기부 형태로 정말 아주 소중하게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소중하게 진행된 것이 좀 더 근거를 갖는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이 제도화를 통해서 정말로 주거복지가 보편적 주거복지가 실현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일단 희망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혹시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강희 부회장님 정말 시민 입장에서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토론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지금은 도시에서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 어떤 특정 단체, 예를 들면 시나 혹은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버넌스 협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 분의 지정 토론자 분들이 처음에는 전문가, 두 번째는 시민단체, 그리고 지금 이강희 부회장님 시민의 대표로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주무 부서인 부천시와 그리고 의회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오신 분들의 이 토론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유홍상 주택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예. 예, 그럼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유홍상입니다. 발표하신 김영환 팀장님, 김경배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주거 지원 방안 토론을 주관한 도시공사 김동호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덕천 시장님 축사와 국토부 주거정책과 김정희 정책관님 축사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 좌장인 김천권 교수님과 토론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주거 지원 방안 토론과 함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대한 정비 방향,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시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상동 신도시 개발과 온도심 뉴타운 사업에 대한 해제 과정에서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의 가치가 심화되어 온도심에 대한 개선 과제는 우리 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온도심 지역에 대한 노후주택 개량 사업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복지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인 포용도시, 그린 뉴딜 등 국가의 정책 방향과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우리 시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동네 관리소는 단계적 확장하여 부천시 전 지역으로 사업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집수리가 필요한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의 비율은 52%로 노후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 지원 서비스가 시급한 여건입니다. 실제로 부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한 동네 관리소유 운영 실적은 302개에서 1460건으로 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높게 나타난 점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변 여건 개선으로 앞으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제도 및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필요 사항에 대해 우리 시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부터 317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동주택 공용 외관에 대한 보수 보강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복지 차원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편적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 및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참여형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현재 투입하고 있는 고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건축물 외부 경관 개선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정비하고 건축물 내부 집수리는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사업을 통해 추진하여 노후주택 정비를 위한 효율적인 정비, 종합적인 정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넷째, 향후 도시재생 사업과 부천도시공사 동네관리소 사업을 연계하여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지역에 대한 집수리 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집수리 교육 전문 과정을 부천도시공사와 연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향후 지역 일자리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집수리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 기간 동안 지역 주민의 집수리 역량을 강화하여 마중물 사업 종료 후에도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업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 구축을 통해 지원 조직이 필요하고 도시재생센터와 긴밀한 협조가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공사와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생활 환경 개선과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많은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경기도에서 도시재생 평가 정책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자료를 계속 만들어 노후 주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 서민이 안전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와 센터의 설치를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맞는 지역 특화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담기구 설치로 주거사각지대 보호와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 기존으로 분산된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거급여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합 상담 및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거 이기 가구에 대한 임시 거처 제공 및 관리, 저장 강박 가구와 같은 반복적인 주거 이기 가구 주거 전달, 사료 관리 등 기존 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협력하여 보완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담 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영상 주택시장님 감사드립니다. 현재 주무국장님으로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정말 많은 관심과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의 예산과 그리고 정책을 지금 결정하고 계신 김주선 도시교통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 김주상입니다. 발표해 주신 김영환 팀장님 그리고 김경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도시공사 김동호 사장님 그리고 멀리 국토교통부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님 그리고 김석기 과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토론해 주신 이완기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남상호 대표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간민 줌자치회 부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또 파손되어 비까지 새는 열악한 집에서 수리도 못한 채 살고 있는 가난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솔루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새로 지은 집처럼 수리해 주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방송처럼 많은 지원을 못하더라도 원도심 노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을 위한 정책을 우리 부천시에서 만들고 또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은 7, 80년대에는 잘 사는 동네였지만 지금은 창문과 보일러, 수도관 그리고 모든 구조물이 부식되고 단열도 되지 않아 여름이면 정말 뜨겁고 겨울이면 지붕과 벽에서 찬바람이 스며드는 열악한 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저 역시 소사본동 구도심 주택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는 물론 중년층에서도 기피하여 새 들어서 살던 사람이 한번 나가면 다시 임대가 되지 않고 빈 방이 점점 많아지고 생동감마저 없어지는 동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소사 지역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오피스텔이 1,500세대 정도 늘어서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인구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고치기 어려운 이런 창틀이나 조명 등 상하수도 등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이 많아 이런 시점에서 동네 관리소는 구도심 주민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동네 관리소 확대를 앞에 두고 꼭 참고하고 도입해야 할 사항들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네 관리소가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사본동 지역을 시작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지만 중앙정부 공모 특성상 획일적인 기준과 추상적이고 공공성 있는 사업이 중점이 되다 보니 도시재생사업이란 단어에 비해 거주민들에게 오히려 기대감을 잃게 하고 만족도를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공모계획에 따라 정해진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동네 관리소 운영을 참고로 하고 연계를 강화시킴으로써 공공의 한계에서 벗어나 주거복지 차원에서 추진하여 구도심 주택이지만 아파트처럼 살기 좋은 곳으로 더 나아가서 젊은 층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이런 활기찬 곳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구 내용을 보면 확대 개혁으로 주택 보수나
가로주택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주택 개보수는 노후주택에서 꼭 필요한 원도심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여지는데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주택 개보수 설계와 공사 감독까지 도와준다면 직접 예산 지원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지원 효과가 매우 크므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노후주택을 개인이 개보수할 때 거주자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시공업체가 중간에 공사 중간에 의도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비를 크게 부풀리거나 부실 시공에도 항의를 제대로 못하고 공사업체에 휘둘린다는 점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거듭 중요한 것은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잦은 이동으로 지속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당초 계획처럼 별도의 전문팀,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지속적인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도록 조례도 만들고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천시의회의 김주산 위원님으로부터 토론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 저층 주거지 노후주택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아마 김주산 위원님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정토론회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서 오신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정책과장님이신 김석기 과장님으로부터 지정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예, 김석기입니다. 귀한 토론에 이렇게 불러주시고 좋은 소개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부천시와 부천도시공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또 이렇게 취약계층 주거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현장 밀착형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또 어려움을 수렴하시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그렇지만은 또 주민분들께 매우 큰 만족을 드린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예산 사업이나 다른 사업들보다 훨씬 차별화된 우수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또 그 담당 직원분들의 어떤 열정 그리고 재능 기부가 함께 됐기 때문에 좋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빠르게 주민들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이제 대응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시행하신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주거급여 사업 중에서 수선유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선유지 사업의 경우에는 행정 절차상 먼저 수급권자로 선정이 되고 나면은 그 조사를 나가게 되고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견적을 내고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빨라도 6개월 내지 한 12개월 정도 기다리시게 되고 또 이렇게 많이 기다리실 경우에는 뭐 1년 반 정도까지 이렇게 기다리시게 되는데 우리 이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수선유지 사업보다도 오히려 더 효과성에서 매우 뛰어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있고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또 해보게 됩니다. 각 지역이나 여러 분들을 만나보면은 여기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저기서는 또 다른 사업을 해가지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또는 중복성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주거복지를 총괄한 입장에서 아직 우리가 이렇게 취약계층 주거복지에선 중복성을 따지기보다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함께 하면서
정말 이제 중복의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우리가 각 분야에서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면서 그 서로의 이제 빈 곳들을 또 찾아서 메꾸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아직은 가야 될 시기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부천시 주택국장님 그리고 그 우리 위원장 부천시의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제 공사 사장님 모두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있어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저희가 이제 각 지역에 그 보내드리는 예산으로 한 10억 정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좀 더 많이 이제 확대되어 가지고 그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시는 지자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재건축 초과 부담금이 좀 많이 거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평가 지표상에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이 초과 부담금이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이렇게 평가 지표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센터가 있으실 경우에 결코 이제 투자 대비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이 적은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 교부세가 이렇게 그 부동산 교부세가 이제 배분되게 되는데 부동산 교부세 배부 기준 중에서 일정 부분은 이제 주거복지에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에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현장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우리 부천도시공사, 부천시와 같은 그 기초지자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주거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어려우신 분들 찾아서 상담을 하고 임대주택의 이주를 지원해 주시는 쪽이 많았는데 지금같이 직접 그분이 살고 계신 집을 고쳐드려서 그 지역에 계속 안착해서 사실 수 있게 하는 것은 더 좋은 주거복지 모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의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이고 요것은 이제 그 지난번 토론에도 있으셨지만 도시재생과 또 연계를 해야만 또 시너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도시재생 그리고 주거복지 분야에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김석기 과장님의 지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석기 과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이 정말 이 현장 밀착형이고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아주 큰 만족을 보이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핵심을 잘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줬으니까 정말 말씀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특히 조속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 6분의 지정 토론이 끝났는데 사실은 저희에게 시간이 좀 많은 줄 알았더니 지금 토론 시간이 한 10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중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패널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들 가운데 오늘 발표와 토론을 들으시고 혹시 내가 이 말은 꼭 코멘트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시청자분들께서 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LH공사에서 오신 분이 계셨었는데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예. 화면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보충적으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화상 토론이기 때문에 다들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이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것도 좀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문제가 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완기 박사님께서는 이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동네 관리소 추진 계획, 이것이 주거복지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의
발제자의 답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배 교수님께서 발제 내용과 토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토론자들이 공통점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점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기 박사님이 말씀을 잘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례의 특장점이나 부천과의 차이점, 또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서울시 사례에 대한 방향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부천시도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저희 보고서에도 한번 같이 고민해서 들 텐데요. 주택 성능 개선 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주거라는 부분을 함에 있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형평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도시생 지구는 제한을 하면서 주택 성능 개선 지구로 같이 지원해서 그 법에 의해서 보편적 주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이런다라면 아까 우리 국토부에서 오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 주거복지가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천시에서도 주택성능 개선 지구와 같은 이런 조례 개정과 함께 그 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 저는 동감하고요. 동네관리소에 대한 조례를 조금 소극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서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로 확대시켜 나가자는 말씀에도 동감합니다. 그게 오히려 더 사업을 확산하는데 좋은 점인 것 같고, 다만 연구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동네관리소를 어떻게 확대 운영할 거냐 이 점에 주목했었기 때문에 그런 발전적 측면에서 조례의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간단히 하시죠.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신 것처럼 이 방역과 위생, 적극적인 집수리, 또 질적 수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 저도 주장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게 또 우선적인 곳을 먼저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고, 전담된 조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부천시 주택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제정을 통해서 또 특별한 주택 성능 개선 지구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또 모든 곳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선도 사례, 성공 사례를 하나 만들어 가면서 확대시키는 방식, 저는 이게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고강지구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뉴딜 사업을 받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된다라면 그거의 선도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또 다른 공모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제도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팀장님 혹시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정 토론자분께서 내가 보충적으로 이 지적할 게 있다 하시고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오. 지금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지금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이 발제와 그리고 토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이 일회성 토론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연구진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 저층 주거지 개선 사업이 단순한 저층 주거지 개선 사업이 아니고 정말 선순환적인 측면에서 부천의 이 도시 활성화 이거와 아주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갖고 있는 이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그리고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되기를 바라고 오늘
토론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코멘트를 반영해서 저희가 부천시 저층주거지 지원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고의 이 연구 보고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해주신 부천시장님, 그리고 부천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중앙에서 오신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님, 김석기 과장님, 그리고 6분의 토론자와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토론 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 인사말은 부천도시공사 사장님이 인사말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제, 6분의 지정 토론 잘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하고 많은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고요. 부천시 유국장님, 김주삼 위원장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고요. 부천시나 부천도시공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요. 중앙정부가 해결해 줘야 될 사항들도 있는데 우리 김석기 과장님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큰 숙제도 또 몇 가지를 주셨습니다. 주택 성능이라든가 이런 큰 화두를 던져주셨는데 이게 단시간 내에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또 서울시 아까 주택 성능은 서울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울시는 큰 광역자치단체니까 그런 주택 성능 문제를 접근했고요. 부천시 차원에서 주택 성능 문제를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역별 주택 성능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해주신다면은 그게 저희가 지역에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아까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저층 주거지 지원하고 나중에 이제 접점해서 이제 도시 재생하고 만나는데 이 문제가 조금 지역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 도시 재생 이것들이 좀 접점이거든요. 그 문제를 좀 국토교통부에서도 좀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요. 결국은 이것이 접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이제 수혜를 받는 국민들이나 주거의 만족도 이것은 좀 가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도시공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회, 국토교통부에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면 집행기관으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부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